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챕터 14 유전자의 발현 공개 강의를 맡게 된 2021-66 우하진입니다. 먼저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 발현의 역사, 그다음 두 번째 전사의 번역의 기본 원리, 그다음 세 번째 코돈, 네 번째 전사, 그다음 다섯 번째 번역, 그다음 여섯 번째는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전자 발현의 역사입니다. 유전자 발현은 일단 DNA가 단백질을 합성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유전자 발현에 대한 역사는 먼저 1902년 게로드 내과 의사 게로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게로드는 1유전자 1효소설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이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인식한 것이죠. 예를 들어 알카톤 요증이 있는데, 알카톤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한 게 이제 알카톤 요증인데, 이게 선천적으로 알카톤 요증인 사람들을 찾아보면은 부모에게서 이제 유전이 된다고 해요. 이게 그래서 알카톤 요증이 부족한 그 유전자가 대를 이어 물려오면서 알카톤 요증이 유전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지정한다고 생각을 해서 1유전자 1효소설을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 1920년대 비들과 테이텀이라는 영국의 학자들이 1유전자 1효소설을 지지하는 논문을 냅니다. 그때 이제 동료였던 속과 호로이치의 붉은빵 곰팡이 실험으로 이 설을 또 지지하게 됐는데, 붉은빵 곰팡이 실험을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고 알아보자면은, 먼저 이때가 1920년대에서 X선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킨다고 이제 막 주장이 됐을 때였어요. 그때 X선을 이용해서 붉은빵 곰팡이를 돌연변이를 만들었고, 세 개의 대조군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돌연변이 세 개의 대조군, 그리고 하나는 야생형으로 냅두게 되었고, 이 네 개의 그 붉은빵 곰팡이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일단 당연히 야생형에서는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기닌 어떤 물질을 넣어도 충분히 잘 자랐을 거고, 첫 번째 그러니까 돌연변이에서는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기닌 셋 중에 하나를 꼭 넣어야지만 이 붉은빵 곰팡이가 잘 자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돌연변이에서는 꼭 시트룰린과 아르기닌을 넣어줘야만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실험에서는 꼭 아르기닌을 넣어줬어야만 했죠. 이 실험이 있다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어, 전구체에서 오르니틴으로 가는 효소가 고장이 난 거죠. 그가 돌연변이로 인해서 그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오르니틴이나 시트룰린, 아르기닌 셋 중에 하나를 꼭 넣어줬어야만 했던 거고, 두 번째 돌연변이 실험에서는 오르니틴에서 시트룰린으로 가는 그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가 돌연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시트룰린과 아르기닌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마지막 실험에서는 시트룰린에서 아르기닌으로 가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가 돌연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꼭 아르기닌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1유전자 1효소설을 더 지지하게 되고, 아르기닌의 합성 경로까지 알아내게 되는 그런 실험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비들과 테이텀이 1유전자 1효소설을 이름을 이제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설로 바꾸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헤모글로빈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하나의 단백질인데 두 개의 폴리펩타이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를 그 지정을 하는데, 두 개의 폴리펩타이드니까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만든다고 이제 그 설에 이제 말 뜻이 틀리게 된 거죠. 그래서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설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이제 1유전자 1효소설에서 1유전자 1폴리펩타이드설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이제 RNA 가공 과정이나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은 말이 되죠.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전사와 번역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는 이제 특정 단백질을 만들도록 지시하지만 직접적으로 만들진 않는데, 여기 이제 전사와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먼저 전사는 DNA 정보를 이용해서 RNA를 합성하는 과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내진 RNA를 메신저 RNA, mRNA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번역은 아까 만들어진 전사를 통해 만들어진 mRNA의 정보를 이용해서 폴리펩타이드를 합성하는 과정인데 번역은 리보솜에서 일어나고 리보솜에서는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연결해주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리보솜의 정확한 역할과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와 번역은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세균은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진핵세포는 핵에서 전사를 하고 번역을 세포질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의 왼쪽 부분이 이제 원핵세포의 전사와 번역을 나타내는 사진이고 그다음 오른쪽 게 진핵세포의 전사와 번역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미노산을 암호화한다고 하는데 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만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게 되면은 뉴클레오타이드가 4개밖에 DNA에서는 사용하는 게 없으니까 4가지의 아미노산밖에 암호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2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암호화한다고 하면은 4의 제곱계가 돼서 16개. 그래도 이제 20개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기에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소 단위가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모든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데 가장 필요한 최소 단위인데 그게 이제 4의 세제곱을 해보면 64개잖아요. 그러니까 20개보다는 넘는 거죠. 최소 20개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3자 암호 트리플렛 코드에 기반한다고 말하고 전사 과정에서는 이제 mRNA가 유전자 2개의 DNA 가닥 가운데서 이제 하나만 전사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주연 가닥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가닥을 비주연 가닥이라고 합니다. mRNA 분자는 DNA 주연 가닥을 통해서 이제 전사되는데 이때 이제 RNA 분자가 DNA와는 같진 않고 상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부적이라고 하고 mRNA 상의 3개의 염기를 이제 코돈이라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제 이렇게 UCG라고 되는 아미노산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트립토판을 암호화하는 코돈인 거죠. 번역 시에는 mRNA를 따라 5' 방향에서 3' 방향으로 코돈을 읽어 나가고 유전암호는 중복성이 있습니다. 이때 이 중복성은 아까 아미노산을 암호하는데 아미노산 20개만 암호화하면 되는데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만들어낼 수 있는 3자 암호는 64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겹치는 암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 류신을 보면은 CUU, CUC, CUA, CUG가 각각 다 다른 3자 암호지만 류신을 암호화하는 거는 똑같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중복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전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사에 필요한 분자들, 전사에 참여하는 분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NA 중합효소를 먼저 알아볼 건데 가장 중요한 이 중합효소 역할은 DNA 가닥을 벌리고 주연 가닥을 따라서 염기쌍을 만들면서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합니다. 5' 방향에서 3' 방향으로 조립하고 전사는 DNA가 복제될 때 쓰는 프라이머가 필요가 없습니다. 프라이머가 필요가 없고 프로모터라는 RNA 중합효소가 부착해서 전사를 개시하는 DNA 서열이 있어요. 그리고 종결자는 원핵세포의 종결신호 서열인데 RNA 중합효소도 이제 RNA 중합효소 1, 2, 3로 나뉘는데 이 mRNA에서 사용되는 건 RNA 중합효소 2고 1과 3도 나중에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거는 일단 따로 표시는 하지 않고 RNA 중합효소라고 계속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핵세포의 종결 신호 서열도 종결될 때 이제 로라는 단백질이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로 의존적 전사 종결과 로 비의존적 전사 종결로 나뉘는데 그것도 일단은 알고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사인자 RNA 중합효소에 부착과 전사를 개시를 중개하는 단백질이고요. 요게 이제 RNA 중합효소랑 합쳐져서 전사 개시 복합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타타박스라고 해서 TATA 박스라고 해서 아까 전사가 시작되는 지점을 알려주는 서열이 있다고 했죠. 요게 이제 프로모터 안에 TATA라는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TATA 박스가 전사 개시 복합체가 이제 전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DNA 서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사가 개시되게 됩니다. 이 전사의 신장은 그냥 중합효소가 DNA 주연 가닥을 따라서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시키는 거겠죠. 그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을 시키고 나중에 이제 전사 종결을 하게 되는데
전사의 종결에서는 세균에서는 DNA가 종결 서열을 지나 계속되고 종결자에서 종결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아까 그거는 이제 로 단백질에서 두 개로 나뉜다 했는데 알고 있다로만 생각하고 넘어가고, 진핵세포에서는 아데닐산 중합 반응 신호 서열을 전사하면 이제 RNA 가공 과정을 거쳐서 종결이 돼요. 이 아데닐산 중합 반응 신호 서열은 AAUAA라는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RNA 가공 과정인데, 일단 첫 번째 RNA 가공 과정도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 일단 첫 번째는 mRNA 말단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5-캡이라는 말단의 변화입니다. 5-에서 3-로 전사를 하게 되니까 가장 먼저 5- 말단이 전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게 전사가 된 후에 구아닌에 이제 인상기가 3개 붙은 구아닌 뉴클레오타이드가, 변형된 뉴클레오타이드가 앞에 결합이 돼서 5-캡을 형성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폴리에이 테일이라고 해서 3-말단에 이제 50에서 250개의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서 형성하게 됩니다. 요거의 이제 기능이 중요한데, 기능은 이제 첫 번째는 mRNA가 핵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돕고, 그다음 두 번째는 mRNA가 가수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도록 돕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mRNA가 세포질에 도달하면 리보솜이 5-말단에 부착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 리보솜은 이제 번역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RNA 그 말단 변화시키는 mRNA 말단 변화하는 거 말고, 두 번째는 이제 RNA 스플라이싱 과정이라고 하는데, 인트론을 방출해 분해하고 엑손을 이어붙이는 과정입니다. 이제 인트론은 비번역 부위, 그러니까 단백질을 암호화하지 않는 부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엑손은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 요거를 이제 인트론을 잘라내고 엑손을 붙여서 이제 완전체 mRNA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밑에 사진을 보면은 스플라이소좀이라고 돼 있고 스몰 RNA가 4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요게 이제 mRNA 스플라이싱을 돕는 스플라이싱 복합체라고 합니다. 여기 사용된 RNA는 이제 리보자임이라고 해서 RNA가 효소의 기능을 하는 그런 RNA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인트론 RNA가 인트론을 잘라내고 엑손을 붙이는 활동을 촉매시키는 RNA로 작용을 하는 거죠. 효소로. 이 리보자임의 특성은 RNA는 일단 DNA처럼 이중가닥이 아니라 단일가닥이기 때문에 특이한 3차 구조를 형성해서 효소처럼 특이한 구조를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염기가 RNA에 있는 특정 염기가 촉매작용을 수행할 수 있는 작용기를 가지고, 세 번째는 RNA가 이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촉매 활동에 특이성이 생깁니다. 아까 5-캡이랑 폴리에이 테일, 그리고 이제 요 인트론은 비번역 부위이고, 그럼 번역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인트론이 생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저도 찾아보니까 엑손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트론이 같이 그냥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필요 없는 것들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전사 부분은 이렇게 끝이 나고, 그다음 번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번역에 참여하는 분자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운반 RNA가 있어요. 트랜스퍼 RNA, tRNA라고 하고, 아미노산을 이제 세포질에 있는 아미노산을 리보솜으로 운반하고 번역을 도와주는 tRNA이고요. 그 다음에 8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차 구조를 형성을 합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한쪽 끝으로 나온 부분을 안티코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특정 mRNA 코돈과 염기쌍을 형성해서 이게 나중에 번역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보솜과. 다음 아미노아실 tRNA 합성 효소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ATP를 가수분해해서 아미노산을 해당 tRNA의 공유 결합을 촉매시킵니다. 아미노산이 20가지잖아요. 여기 그림에 나온 거는 티로실 tRNA 신터테이즈인데, 요게 이제 각각의 아미노산별로 다 있다고 해요. 20가지 아미노산 전부 다. 네, 요걸 통해서 tRNA의 공유 결합을 촉매시킵니다. 아미노산을. 그리고 또 중요한 리보솜. tRNA 안티코돈과 mRNA 코돈의 특이적인 결합을 촉진시키고 큰 단위체와 작은 소단위체로 구성되고 리보솜 RNA로 불리는 분자들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핵세포와 원핵세포의 리보솜의 크기가 조금씩 다른데, 리보솜은 있지만 진핵세포가 조금 더 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리보솜은 이제 3개의 tRNA 결합 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P 자리는 펩티딜 tRNA 자리라고 해서
성장하고 있는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달고 있는 tRNA를 잡는 자리. 그다음에 A 자리는 사슬을 붙여줄 다음 아미노산을 달고 있는 tRNA를 잡고 있는 자리. 그다음에 이 자리는 리보솜을 떠나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신장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번역도 이제 개시, 신장, 종결 세 단계로 나뉘는데 개시는 이제 리보솜의 작은 소단위체가 이 오른쪽 그림처럼 mRNA에 결합을 해요. 그 후에 이제 tRNA가 안틱티오르NA 아르니코돈과 요 mRNA 부분이 붙고 큰 소단위체가 붙고 그러면서 이제 번역 개시 복합체가 완성이 되고 번역이 개시가 됩니다. 신장 부분에서는 요 세 가지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반복하다가 종결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코돈이 인식이 돼요. 안티코돈이 이렇게 mRNA 코돈과 인식이 되면서 P 자리에 이렇게 사슬이 있는 안티코돈이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A 자리에 이제 새로 신장돼야 되는 그 아미노산을 들고 있는 그 tRNA가 붙으면은 이 P 자리에 있는 저 아미노산 사슬이 펩타이드 사슬이 요 A 자리에 있는 아미노산과 붙으면서 이렇게 A 자리에 있는 아미노산이 신장이 돼요. 그러면 요게 이제 리보솜이 오른쪽으로 한 코돈씩 옮기면서 A 자리에 있던 게 P 자리가 하고 P 자리에 있던 게 E 자리가 하면서 이 3번 그림처럼 이 자리는 이제 방출하는 자리라고 했죠. 요게 방출이 돼 안티코돈 사용한 안티코돈이 방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신장을 하게 해 나가는 거죠. 이때 이제 신장인자라고 불리는 여러 단백질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된 에너지는 GTP고요. 그리고 이제 종결될 때는 tRNA 아미노아실 tRNA 구조와 비슷하게 생긴 방출인자라고 하는 단백질이 A 자리 종결 코돈에 결합을 해서 폴리펩타이드 사슬에 아미노산 대신 물 분자를 첨가해서 가소분해합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를 방출시키고 요 리보솜과 mRNA에 서로 분리되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만들고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가도록 하는 거죠. 요건 이제 폴리펩타이드가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기작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사진인데 먼저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폴리펩타이드 합성이 이제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RP가 시노펩타이드에 부착해서 잠깐 합성을 중단을 시켜요. 시노펩타이드는 이제 내막계로 가거나 분비될 운명인 단백질의 폴리펩타이드를 시노펩타이드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고 SRP는 신호인식 입자라고 해서 그 리보솜을 소프체막에 존재하는 수용체 단백질로서 가져오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USRP가 소프체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에 부착을 해서 아까 합성을 잠깐 중단하게 됐죠. 그 상태로 이제 소프체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에 부착을 해서 SRP가 떨어지고 폴리펩타이드 합성이 재개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폴리펩타이드가 막을 관통해서 계속 합성이 되면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은 신호절단 효소가 이 합성이 계속되면서 신호절단 효소가 신호펩타이드를 자르고 그다음 완성된 폴리펩타이드 나머지 부분은 리보솜을 떠나 이제 최종 입체 구조로 접히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폴리보솜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mRNA가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를 만드는 동시에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리보솜 그러니까 하나의 mRNA에 여러 개의 리보솜이 붙어서 번역을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폴리리보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은 끝이 나고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일단 크게 대규모랑 소규모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소규모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소규모에서도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뉘자면 유클레오타이드 치환, 그다음에 유클레오타이드 삽입과 별실이 있어요. 이제 치환 부분을 좀 보자면은 첫 번째 이제 침묵 돌연변이. 요거는 이제 유클레오타이드가 하나가 이제 변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원래의 지정된 아미노산과 똑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니까 기능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 미스센스 돌연변이는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가 변했는데 이게 이제 변해서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도 그 단백질이 이전에 원래 만들어내는 단백질과 큰 차이가 없어서 별로 큰 타격이 없는 그런 돌연변이를 보고 미스센스 돌연변이라고 해요. 그리고 넌센스 돌연변이는 치환이 됐는데 그게 이제 종결 코돈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종결 코돈이 생겨서 거기서 이제 전사가 종결이 돼버리니까 뒷부분은 아예 번역되지 않은 채로 거의 기능을 하지 않는 채로 이렇게 전사가 돼버리는 그런 돌연변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삽입과 결실인데 이거 이제 쌍이 추가되거나 소실되는 현상인데 트리동 돌연변이라고도 해요. 이제 트리동 돌연변이 이제 첫 번째를 보면은 트리동으로 이제 넌센스 돌연변이가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죠. 아예 그냥 이렇게 생겨버려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 왼쪽 위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야생형입니다. 정상적인. 그 다음에 왼쪽 두 번째 그림은 트리동으로 미스센스가 크게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서 뒤에 단백질까지 계속 그 다른 단백질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이것도 되게 큰 타격을 주는 돌연변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새 쌍이 이렇게 들어가 버려서 한 아미노산이 그러니까 새 쌍이 결실이 되면서 한 아미노산이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새 쌍이 삽입이 되면은 세 개의 아미노산이 하나의 아미노산이 또 추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돌연변이가 생기는 게 이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연변이 부분이 끝이 났고 전사와 번역 그다음에 뭐 유전자의 발현 파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